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에 가까워졌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또 이 곡물 창고를 파괴하면서 주요 곡물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FOMC가 시작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불안감을 반영한 것인지 외국인들 오늘 하루 만에 우리 시장에서 무려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웠는데 그럼에도 우리 시장의 오늘 이 쏠림 과연 괜찮은 것인지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장 어제랑은 또 달랐습니다. 일단 오늘도 거래대금 33조 원, 역사적인 수준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근데 오늘은 개인이 1조 원 넘게 사들였고 외국인들은 또 1조 원 넘게 팔아치웠고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나간 게 제가 좀 세보니까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 대표님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이 주도한 장세가 아닌가. 개인이 주도한. 예, 일단은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지금 1조 4천억 정도. 장세 주도권은 지금 개인으로 넘어간 지가 한 1, 2주 정도는 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1조 2천억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쏠림 현상들은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예탁금 역시도 지금 54조 원 정도로 좀 증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대비해서 3조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웠던 부분들은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쪽으로도 좀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속에서 좀 기회를 찾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2차 전지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중앙권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중국 중앙정치 국회의회에서 내수부양 기조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 외국인들에 대한 수고 현황들만 좀 빼놓고 봤었을 때 어제 보여줬던 현황 자체가 오늘까지도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이어졌던 모습들이 조금은 좀 확산되는 모습들에서 좀 희망을 좀 본 하루가 아니었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 부장님. 네. 예, 오늘 부장님의 날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직은 에코프로의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제가 네. 8월 말까지는 에코프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그 외국인들 매도의 거의 절반이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거기 이제 포스코 퓨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일부 그런 포스코 그룹주의 매도가 지금 집중됐던 것이고요. 네. 이걸 보면서 외국인들의 포스코홀딩스 비중이 33%까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 기존에 최고점이 52%였는데 저는 언젠가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들 비중은 50% 다시 넘어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때 고점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아직은 에코프로의 시간이고 내년도에는 포스코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내년도 최고 주도주가 될 것에 서망을 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님은요? 2차 전지로 시작을 해서 지주사로 끝난 오늘 하루가 아닌가. 그 정도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기세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FOMC가 끝나더라도 8월 달이 되면 또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또 베케이션 시즌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시에서 큰 이슈가 발견되기 좀 힘들다고 봤을 때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결국 8월 달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대신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했다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지주사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다는 얘기는 경기가 전반적인 회복 양상에 접어들고 있고 그것이 국내 증시에 대한 부분에서 제조업에 대한 회복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가운데 제조업에 대한 회복 그리고 2차 전지가 이끌고 있는 그런 시장이 다음 달에도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예. 이창환 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들 매도가 이 포스코 홀딩스에 오늘 굉장히 몰렸다라고 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포스코 그룹주 전반적으로 B2가 기존보다 한 3배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금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동학개미들이 지금 또다시 부활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들의 매도세.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오르니까 습관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것 같고요. 네. 또 상당수 매도가 공매도성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그 신용이라든가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다가 대출이나 신용을 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랑 포스코 퓨처는 두 종목인데 대체로 그 전체로 살펴보면은 무리하게 안 하고요. 전체 자산의 뭐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코스닥이랑 코스피 신용 잔고를 보면은 코스닥 신용 잔고가 잘 안 올라갑니다 지금. 그 핵심주의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금 그 대출과 신용이 안 돼서 그 영향이 있고요. 막혀 있어서. 예, 상대적으로 가능한 모멘텀이 있는데 사고 싶은데 되는 건 포스코홀딩스밖에 없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 물리는 건데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증권사 리포트가 어저께 오늘 많이 나왔는데 네. 뭐 목표가가 4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나왔는데요. 네. 그 추정치 산정하는 게 되게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보수적으로 IR을 하다 보니까 추정치도 좀 보수적이라서 저는 언젠가는 좀 앞자리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여전히 철강주로 인식해서 매도를 하는데 지금 33% 비중이면 역대 최저 비중이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다시 그 5%, 5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지금 4위인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장기적으로는 시가총액 3위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LG 엔솔이 1위 가고 삼성전자 2위, 하이닉스 4위 이렇게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계속 많다면은 증권사들도 잘 나가는 상황 아니에요? 증권주 투자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게 볼 수 있나요, 최 대표님? 일단은 뭐 막힌 혀를 좀 뚫었다라는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PF 쪽에 대한 PF. 이제 그 부분들이 지금 아직 좀 뚜렷하게 지금 해결된 부분들이 좀 아니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도 이제 모멘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라든지 수수료 수입 자체가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외적에서에 대한 수입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공통점을 좀 보시게 되면은 해외 쪽에서 그리고 이제 성장성이라는 하나의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전통 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권주가 올라가는 그 특징들은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익을 내가 추구하는 수익 추구형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지금 입맛에는 안 맞죠. 그런 부분으로 좀 놓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오늘 장중에 130만 원 넘어섰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차 전지만 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며칠째 이런 강한 쏠림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장이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평가를 한다고 보고 있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2021년도를 보면 그때 이제 메타버스 ETF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메타버스 ETF 관련된 기업들은 또 금방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뭔가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다면 지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형체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과 성장성을 동반해서 간다는 부분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기관에 대한 중립적인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신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기관이 현재는 중립적인 레포트를 내면서도 ETF가 최근에 출시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출시되어 있던 ETF를 보면 총 13가지 정도 출시되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자산 총액을 보더라도 각각 보면 3천억, 4천억씩 되거든요. 그럼 그 수급은 다들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에코프로 BM이 그 13가지에 대한 ETF 중에 9개에 편입이 되어 있고 포스코 퓨처이 9개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8개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6개 편입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쪽 ETF에 들어가는 돈들도 결국 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돈들인데 기관이 중립적 의견을 내면서도 오히려 그쪽의 돈들을 집행하면서 또 에코프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아직까지도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평가를 내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런 투자 심리가 좀 더 정확한 평가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지금 현재 기관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수급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걸 2차 전지를 얕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시장의 순리대로 수급에 대한 부분 자체로 현재는 평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 논리에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수는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하락한 종목이 여전히 상승한 종목보다 굉장히 많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은 분들도 오늘 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 전략이 맞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하락한 종목에
좀 물타기라도 좀 해본 타이밍으로 삼아야 되는 건지 어떤 전략을 뭐 어떻게 답하실지 왠지 예상은 됩니다만. 네. 뭐 선별을 해야겠죠. 뭐 버틸 건 버티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그 저점을 깨는 이런 종목들은 과감히 다 버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점을 깨는 종목들. 예, 그건 안 되는 종목들은 빨리 버리시고, 뭐 예를 들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수급장에서 뭐 오버 이슈 걸린 종목들, 뭐 저점 깨는 종목들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은 빨리빨리 그 선별해서 버리시고요. 그리고 되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그 보유자 영역에 있는 것도 2차전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따라가기 부담스러운 것들을 말고 좀 그래도 아직은 이제 밸류 측면에서도 싸다고 보는 종목들은 좀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대신 네.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조정 시에 눌림에서 보고, 오늘 제일 외국인 많이 판 종목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략은 최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에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가 과연 이제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짓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군들의 대다수의 성격들을 좀 보시게 되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경기 방어주가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경기가 안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를 다 경기가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거의 뭐 금리 정책 부분들도 이제 종국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장의 자금 자체는 경기 방어 쪽보다는 경기가 회복할 거야,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쪽으로 배팅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거기에서 구분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코스피 1000종목, 코스닥 1000종목이 있다고 했었을 때 토탈이 2000이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경기 민감주와 경기 방어주가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경기 방어주는 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민감주로 가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 민감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2차전지, IT, 그 다음에 산업재 쪽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산업재 안에서도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나 화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순서가 정해지면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장성이 담보가 되고 있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일단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부에 걸려 있는 오늘 산업재가 움직였잖아요. 이게 네. 산업재가 움직인 게 뭐 단순하게 상품 가격이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고 중국 시장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뭐 철강이나 화학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대한 큰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시면서 순번을 정하셔야 될 것 같고, 매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종목을 다 단순하게 매도를 해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일순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서가 읽혀지는 타이밍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네.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빼가지고 이사 간다는 느낌으로, 짐을 하나씩 옮긴다는 느낌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시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따라가면서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경기 회복에 베팅을 하면서 가라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혹시 뭐 이 대표님도 생각 있으세요? 뭐 앞에서 워낙 말씀들을 두 분이 잘해주셨는데 거기서 하나 더 첨언을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볼 때는 내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 그대로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비가 회복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좋아서 간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가 환율 밴드를 보셔야 되는 것이, 과거에는 원화에 대한 기준을 약세와 강세를 구분했을 때 1,200원을 기점으로 원화 약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 최근 들어서는 이상하게 1,300원대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300원대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1,200원 이상이 되면 원화 약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예. 그러면 그 과정들을 본다면 여전히 수출 쪽과 강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네. 지금은 이제 내수보다는 우리가 수출 쪽 위주로, 소비보다는 환율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네, 추세로 맞습니다.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수출 주도의 그런 산업 생태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단연 가장 주목받는 종목하면 역시 LS 그룹주들 종목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에 이어서 다음은 LS다. 이런 설이 어디선가 오늘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코너에서도 제가 LS를 말씀드렸고요. 저랑 네. 또 이영우 이사님도 그분이 주로 네. 말씀하시는데, 요 그 LS가 뭐 제2의 포스코홀딩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이유는 이제 그 LS 그 LMM에 대한 모멘텀이고, LS가 이제 인수한
그 LS M&M이 지분 100%인데 여기에 그 자회사 토리컴이라는 회사가 그 전구체 원료가 되는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캐파 1위는 고려 아연입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도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토리컴이 이제 2030년도에 27만 톤까지 이제 캐파를 증설한다는 계획이고요. 현재는 5천 톤이고 네. 그거보다 많은 게 이제 고려 아연이 이 정도로 보시겠고요. 2차 전지 소재 사업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성장의 날개를 좀 달았다는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그 LS 그룹 자체가 워낙 지금 실적이 좋습니다. 그 자회사들이 상장 자회사 실적 좋지만은 비상장 자회사가 되게 많은데 그 LS 전선도 있고 뭐 엠트론 뭐 그 정도 이제 LS M&M까지 관련 자회사들의 실적 다 좋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가치만 따져도 충분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제가 우리가 말씀드렸던 당시가 그냥 8만 원, 9만 원대가 그 PBR 0.5배 정도였고요. 네. 한 배 정도 보면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이 정도 사이라서 그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였고 포스트폴링스가 67만 원으로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방송 목표가 드렸던 것도 PBR 한 배거든요. 67만 원. 그거 도달한 이후에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리튬 밸류를 산정해 보자는 입장이었고 LS도 일단 PBR 한 배까지는 가보고 나서 요 황산 니켈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그리고 LS M&M 같은 경우에 향후에 한 3년 지나게 되면 상장 이슈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가치 부분들은 일단 한 배 도달 이후에 다시 산정해 보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S 그룹 아래의 비상장으로 M&M 여기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업이고 네, LS M&M의 그 아래에 자회사인 또 토리컴, 자회사가 네, 토리컴인데 토리컴. 그게 굉장히 잘 나간다. 네, 거기서 유망하다. 이제 그 황산 니켈을 하고 있습니다. 네, LS가 그 외에도 계열사들이 좀 많은데 사업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전력 관련 업체 이러면 이제 한국전력과 그 항전 KPS 뭐 이런 쪽을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고 네, 우리가 전기 관련된 업체 그러니까 일렉트릭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봇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 네. 이게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력 관련주.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전봇대 관련돼서 그러면 전력에 대한 케이블을 까는 일을 하는 회사들이 바로 이 LS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 요금이 최근 들어서 인상을 했던 부분 자체에서도 결국 이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업 구조를 보면 일단은 전선 사업 부분 자체가 현재는 가장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렉트릭 사업이라고 해서 변압기 관련된 사업을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주요 매출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분야는 신규적인 사업에 대한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이 전기요금에 대한 현실화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전 관련된 이슈와 엮여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는데 네. 바로 전력 케이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장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미국발에 대한 수출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에 대한 인프라 확대 가능성이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재평가를 받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LS그룹도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다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또는 일진전기, 뭐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 이렇게 우리가 빅5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빅5 관련된 기업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갔던 흐름 자체는 결국 에너지 정장 장치라든지 전력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좀 더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글로벌적인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오늘 2분기 영업이익 발표를 했는데 74% 급증한 걸로 실제로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의 인프라 수요라고 하는데 네. 미국은 갑자기 왜 인프라가 막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송배전망의 노후화가 너무 심합니다. 노후화가. 예, 1950년대서부터 1990년, 80년대까지 이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교체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는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규 전력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좀 보시게 되면 네. 국외로 지금 나가 있었던 모든 공장들을 일단은 국내로 다 들어와라. 쉽게 해서 이제 리쇼링 산업을 지금 진행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예. 그와 더불어서 AI 반도체 관련된 스토리로 인해서 미국 내 북미 시장 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대한 스토리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2차 전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차거든요. 네.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너무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전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내에 깔려 있는 송배 전망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교체소에서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고 신규 역시도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베이스 매크로 상황 자체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기간 산업 SOC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되면 진입해야 되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하고 계약을 끝내게 되면 신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수주를 받는 물량 속에서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되면 LS라든지 현대 HD 일렉트로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수혜 부분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성장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적 부분들이 하반기에도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깔고 가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러한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가져가실 거고요. 네. 신규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쁜 섹터는 아니다. 꼭 담고 가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지금 전력 관련 포트폴리오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LS 그룹이 더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다면 좀 이 그룹주 내에서 좀 매수 전략을 뭐 어떤 식으로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LS 일렉트론 신고 가는 거니까 뭐 그대로 추세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관심은 LS로 보셔야죠. LS 같은 그룹주, 경우 그 지주사. 네, 그러니까 LS가 이제 2차 전지뿐만 아니라 그 해상풍력 쪽에서의 그 케이블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서 뭐 KT 서브마린 같은 거 올라갈 때 이것도 같이 모멘트 같이 봤거든요. 이쪽에 특히 이제 진입 장벽을 높게 갖고 있고 그리고 수주 잔고도 지금 1분기 말 때 3조가 넘는 걸로 확인됐거든요. 그 네. 해상 그 케이블 쪽만 해도 그래서 이쪽 괜찮고요. 전력망 투자 쪽도 미국이라든가 중국, 유럽까지 계속 좀 그 전 세계적으로 늘리고 있으니까 네. 그 모든 수혜를 다 2차 전지랑 전력과 해상 풍력의 모든 수혜를 다 보는 게 지금 LS이기 때문에 중심은 LS로 보시겠고요. 그리고 이런 그 강세장에서는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는요 지주사가 제일 잘 갑니다. 그 자회사들의 성장을 모두 다 누리는 게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LS 같은 이제 비상장 자회사가 많고 그런 자회사들 실적이 올라가고 성장이 크게 가는 쪽 종목들은 지주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이런 LS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CJ라든가 SK도 그 상장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성장이 클 때 그 회사들이 주가 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런 사업 지주사가 사업을 많이 하는 비상장 자회사가 많은 지주사들은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로 대표님 지주사가 갔다 오늘 그런 날이다라고 하신 것도 그런 맥락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요 어제 이 시진핑 주재 회의에서 대대적인 국면 전환을 시사를 했습니다. 시진핑이 부동산 정책 이제 조정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고 예. 주택 공급도 좀 뭐 지원해주겠다. 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정반대 스탠스 아닌가요? 지금 뭐 헝다 사태? 완다로 지금 넘어온 상황이고 완다가 네. 지금 얘기가 좀 나왔다가 지금 잠깐 지금 중국 쪽에서 노이즈가 좀 발생한 상황들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3기가 시작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목표치 자체, 경제성장 자체로 지금 5%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못 지키고 있어요. 그렇다고 되면은 시진핑 3기에 대한 뭔가 명목적인 뭔가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공산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부동산 정책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뭔가 애로사항이 나왔었을 때 더 이상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강력한 드라이브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상반기에도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었고 네.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뭐 철강주 움직이고 화학주 움직이고 뭐 운송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이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다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가 생각보다 중국 쪽에서 좀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서 나오는 요 이야기는 아마 하반기에 전반적인 시장의 매크로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자에 움직였던 이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시발점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 드라이브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좀 나오는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이 과연 미국과의 이 관계 쪽에서에 대한 스탠스도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연하게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 자체에서 그동안에는 너무 냉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약간은 좀 온화하게 좀 바뀌었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네.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쁜 이슈는 아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좋은 이슈일 거고요. 그리고 이 좋은 이슈가
상반기에 기대를 한번 불러일으켰다가 꺼졌고 기대를 일으켰다가 꺼졌다는 측면이 좀 강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 드라이브 자체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국 포지션과 조금 같은 궤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들은 지금서부터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까지 풀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이슈인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홍콩 항생 지수가 4% 네, 4% 넘게 예.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도 덕분에 이제 수출이 올라준다라면 당연히 이제 고마운 일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게 지금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배럴당 거의 80달러대 근접했거든요, 국제유가.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물가는 그냥 당분간 잊으십시오. 뭐 이거 물가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이런 이벤트 그런 매크로 이슈는 네. 그냥 그게 이제 시장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끝났고요. 지금 좀 유가 또 올라가니까 올해 이제 SK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막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유 관련주들이. 네, 정유 관련 SK 그러니까 인허 유증 이슈 나왔는데도 네. 오히려 이 유가까지 도와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뭐 좋은 측면이라 있을 것 같고 유가 강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WTI가 이제 79달러고 브렌트가 82달러인데 지금 그 산유국들 이제 뭐 오펙이라든가 비오펙 국가에서 그 많이 이제 감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수요가 미국 쪽으로 많이 오더가 많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WTI가 좀 튀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추가적인 그 상승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여져서 그리고 중국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지금 그 경기 그를 자극하는 이슈들이 생겨서 유가뿐만 아니라 철강도 가격도 올라가는 것들이 저는 이게 나쁘진 않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너무 올라가지만 않으면 너무 막 심하게 다시 뭐 100달러 가고 이러지만 않으면 그냥 70에서 80달러 정도 선에서는 네. WTI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나쁘지 않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또 러시아가 오데사를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데사가 또 우크라이나의 굉장히 주요 네. 곡물 창고가 또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 이슈로 국제 밀값이 실제로 8% 급등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뭐 기상이변 이슈도 있고 에그플레이션 지금 좀 우려할 만한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뭐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단순 테마적인 부분으로 이슈는 충분히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5위권에 대한 밀 수출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가 전 세계 2위권에 대한 밀 수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오데사를 공격을 했던 것도 뭐 러시아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농산물 가격을 어느 정도 압박하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입장이고 네. 그래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국제 농산물 가격에 대한 큰 변동성은 한 번씩은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 자체를 보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에 대한 접근은 가능하되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제2의 에코프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갖다 붙이기에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막 그렇게 이제 질서 없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대신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주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많이 뭐 희석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제 어쨌거나 뭐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네. 보여주는 데이터니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연준의 FOMC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네. 거의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확신하라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연준에서 연초에 얘기했던 것이 5에서 5.25에 대한 금리를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예상했던 금리, 연준에서 얘기했던 금리보다 한 번 더 인상을 했던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7월 달은 기정사실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연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연준이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연준이 이렇게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을 못하는 거야라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달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부분이 올라왔던 것이 제롬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왔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금리 인상을 올려놓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었고
그 부분 자체는 기정사실화된다고 본다면 대신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가오는 9월 달에 또 다시 한 번 더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서는 추가적인 인상에 대한 부분을 허용을 하게 되면 은행권이라든지 또는 연준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 자체를 벗어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시장 전망을 못하는 연준에 대한 부분으로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에 대한 물가적인 하락을 봤을 때 연준이 고민했던 것은 속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 언제 2%대까지 도달을 할까에 대한 문제였지 물가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본다면 현재에 대한 물가의 하락에 대한 요인이 나타나고 있는 속도를 본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이제 결정은 좀 어렵지 않나. 오히려 지금에 대한 속도적인 부분은 완만한 하락을 하면서 연준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 말고 추가적인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군요. 이 원자재 공급망 쪽 측면에서는 2차 전지 쪽의 공급망 리스크가 지금 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중국이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 리튬과 코발트 비축량이 뭐 6일분, 12일분밖에 안 남았다. 이거 뭐 걱정해야 될 만한 수준입니까? 이게 오늘 뭐 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뭐 그 받은 자료 발표를 했는데 네. 워낙 이제 그 하여튼 광물 가격이 급등락을 하니까 이제 매입 시점을 잘 못 잡고 예산도 좀 전보다 부족하다는 이슈였고요. 내용은 지금 그 리튬이 5.81분 그리고 코발트가 12일분, 실리콘이 19일분, 마그네슘은 21분 정도 남았다. 뭐 갈륨은 41분 남았다 했는데 이게 적정 그 목표 비중이 101분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높게 잡아놨는데 네. 이거 미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10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시급한데 물론 이제 매입 시점 자체를 좀 잡기를 어렵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당장 뭐 2차 전지 쪽에 어떤 뭐 위기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그만큼 수급을 하면 되는 거고 또 그 기업들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한미몽의 그 광물 연합이라든가 미국의 이제 미국이 주둔하는 광물 연합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각 기업들마다 이제 뭐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여전히 이제 부족한 건 사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겠고요. 이것 때문에 어떤 심각적으로 산업의 문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두가 지금 2차 전지에 주목하는 사이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장중에 7만 원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예.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마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하반기도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 시장에 대한 눈높이를 좀 못 맞춰줄 수 있다라는 쪽이 일단은 투자 심리를 좀 건드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실질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는 분명히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의 눈높이를 못 맞춰주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 수급 자체가 이제 앞서서 또 이영환 부장님 계시긴 하지만 2차전지 쪽으로 너무나 지금 쏠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굳이 여기까지 내가 신경을 써야 되나?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와 더불어서 뭐 이제 어제 끝나긴 했죠. 나스닥 리밸런싱. 특별 리밸런싱이 어느 정도 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폭풍도 남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IT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물론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 HBM과 관련해서 그리고 DDR5에 대한 공정 전환이라든지 이러한 기대감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못 가는 이유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적인 이슈에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심리 부분에서도 많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반도체에서 올라왔던 이 수익률 자체보다 2차전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더 크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좀 많이 높다라는 뭔가 반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이 좀 강하다 네. 말씀 주셨고요. 지금 AI 반도체에 필요한 그 D램이죠. HBM3가 기존의 D램보다 가격이 최소한 6배 이상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이제 AI 산업이 이번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 회복 국면과 맞닥뜨려서 뭔가 그 상승 효과를 불러일으키면 뭐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 뭐 새로운 어떤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네. 또 반대로 반도체 현물 가격은 지금 7월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도 계속 하락 중이거든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이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나 사이클 산업이라 말씀드렸고 지금 AI에 관련된 수혜는 다 이제 소비장 쪽에서만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가는 다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한미반도체, 뭐 ISC 등은 공매도가 다 안 되는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편입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쪽에서 강하다가 보시면 되겠고 네.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놈만 거기도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섹터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사이클상 약간 문제 생겼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의 바닥은 작년 9월부터 3중 바닥은 감산으로 첫 번째 바닥을 잡았고요. 네. 두 번째가 원래 4월까지도 고객사 재고 감소가 확인이 안 됐다가 5월 달에 갑자기 퀄컴부터 해서 데이터 생산 쪽에 재고 감소가 확인이 되면서 갑자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치고 갔습니다. 네. 제가 이제 1차 랠리는 감산, 2차 랠리는 고객사 재고 감산이 확인되면 간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5월 달에 딱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마이크론이 감산을 얘기하고요. 그 하이닉스도 지금 8월에서 9월에 감산설이 있거든요. 네. 갑자기 다시 감산 사이클로 와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걸로 그 고객사 재고 감소 사이클 진입으로 인한 상승이 이거 되돌림이 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감산이 나오는 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시나요? 여전히 이제 반도체 재고가 많으니까 추가 여전히 반도체 추가 감산을 되지 않겠다. 추가 감산을 더한 거죠 마이크론이.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리스크를 세 가지를 체크하자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추가 감산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유중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SK 그룹 자체가 지금 재무 유동성 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SKC도 그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그 유증을 했고 네. 하이닉스 유증이 설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하이닉스는 그 유증을 할지 아니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이걸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분기 실적 확인해서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돼서 일단 감산 사이클이 끝나고 고객사 재고 감사로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발생해서 실적 사이클로 가는 걸 봐야 되는데 고객사 재고에서 실적 사이클로 넘어가는 걸로 기대했는데 갑자기 다시 재고 그 감산 사이클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 못 가는 게 맞고 또 에코프로랑 그 포스코그룹주 쪽에 롱을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그 롱을 그 2차 전지의 롱을 숏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숏을 했던 요 수급이 지금 맞물려 있거든요. 기관들의 수급이. 주로 외국인이겠죠. 예, 외국인들이 가장 황금성이 좋은 이제 반도체 대표주 두 종목에다 그 롱을 걸고 2차 전지 대표 종목에다 숏을 쳤는데 거기가 급등하다 보니까 그럼 쇼커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황금성이 좋은 두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니까 못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8월 말까지 에코프로 그룹들이 계속 간다는 전제에서는 8월 말까지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못 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걸 팔아야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맞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TSMC가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돈 3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지금 AI 반도체 고급 패키징 공장을 대만에다가 증설을 하겠다 이거 발표를 했거든요. TSMC가 이제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요한 D램을 우리가 공급하는 거니까 증설한다. 그럼 우리한테는 어쨌거나 도움이 되는 이슈 아닌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분기까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적을 보시더라도 상당한 바닥권역에 대한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네. 현재 움직이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HBM이나 또는 이제 PIM 또는 이제 DDR5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신기술적인 측면의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인즉슨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이 종목군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면 전공정 장비들을 많이들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면 패키징 또는 테스트 장비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최근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면 패키징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조정폭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정말로 반도체 관련된 물량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패키징이나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줘야 되지만 결국에는 전공정 장비들만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실질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대감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TSMC에 대한
추가적인 증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에서도 전공정 장비 관련된 업체들 위주로에 대한 시세가 좀 더 붙을지언정 후공정까지 넘어가면서 실질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시간적인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전공정 장비 그 중에서도 자금률이 좀 높은 국산화율이 높은 쪽이 증착이라든지 또는 이제 세정 장비, 식각 장비 쪽이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비 업체들 위주로 좀 더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전공정 장비 위주로 좀 주목을 할 때다 말씀을 주셨고요. 지금 흑사자님이 시청자분께서 반도체 비중을 어찌할까 고민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정도가 고민인 것 같아요. 반도체 AI 때문에 뭐 살아난다 하더니 막상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살아나는 게 더 크냐 예. 아니면 반도체 업황이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이 더 심각한 거냐 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냐 이런 고민이 하나가 있고 대체 그럼 반도체 업황은 언제쯤 진짜 회복이 되는 거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반도체? 일단은 앞서서 우리 처음 부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 정말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아주는 그림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아마 이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네. 하지만 지금 디램 가격이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주가에 뭔가 투심 자체를 좀 많이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차전지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조금 뭔가 이제 불균형적인 부분들이 좀 끝나게 되면 저는 반도체는 재차 좀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8월 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주가에 대한 상승폭, 상승 랠리 자체가 상반기에 경험하셨던 그런 상승 랠리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뭔가 이제 2차전지 쪽에서 뭐 적정 수준으로 좀 올라갔었을 때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물량들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물량이 빠지면서 2차전지 쪽으로 물량이 넘어가듯이 2차전지 쪽에서 물량이 빠졌을 때 2차전지 쪽에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똑같거든요. 또 성장성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장성에서 저가 자체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좀 높아져 있는 종목군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반도체, 자동차. 이쪽 두 개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국 쪽에서 같은 스토리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철강이나 화학 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렇다고 되면은 지금 수준에서는 전체 시장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2차원지 쪽에서 뭔가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풀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반도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창환 부장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예, 2차 전지는 뭐 항상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네. 반도체 쪽에서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네. 앞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요? 네. 저는 계속 반도체 팔고 2차 전지로 다 옮겨 이쪽으로 계속 하고 있기 반도체는 때문에 그냥 파는 게 맞다. 네,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지금 예. 포트에 아예 없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네.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뭐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미디어에 역효과도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옳은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거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이제 TV에 출연하는 전문가분들도 옳은 종목을 좀 더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빠져 있는 종목을 이게 갑니다라고 얘기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음 날 되면 다 까먹어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아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를 보더라도 이 한국경제TV에서 추천되는 종목이 한 7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내일 당장 오르는 기업도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우리가 한 달 뒤에 오르는 종목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른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또 오른 것들을 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오른 종목이 차익 실에 넣으면 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반도체가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저는 간다는 거 보는 입장인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너무 올랐을 때 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4월 달, 3월 달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SK하이닉스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9만 원대부터 12만 원대까지 올랐는데 네, 대형주가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만큼 오르면 상당히 오른 거예요, 사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원에서 15만 원 가겠지, 18만 원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 지금 6만 원대에 7만 원까지 올라오면 18%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바라는 것은 7만 원에서 9만 원 가겠지 생각하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단기간에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조정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7만 원대가 무너지고 6만 8천 원, 6만 9천 원이 되면 그것은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다시 삼성전자 5만 원 전자 간다. 저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더 컴다운 좀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를 저가에서는 매수를 한다는 관점으로 대형주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주들을 보면 캄다운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캄다운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슈퍼 사이클이 왔다는 평가가 요즘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조선주 얘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로 수급이 몰리는 와중에도 조선주도 괜찮았습니다. 요즘 뭐 조선사들이 인력 쟁탈전이 굉장히 뭐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산업이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고급 인력을 모셔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뭐 당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재 지금 조선업황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좀 대변하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올라가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중공 같은 경우는 지금 19일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7조 9,9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삼성중공업의 매출액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9조 6,300억 정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내년도 기준으로는 4,9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 실적 대비해서 2024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거의 뭐 100%, 200% 지금 성장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정말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매도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주된 업종 같은 경우 자기들이 상객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업종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매도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앞으로 본인들이 생각을 했었을 때 성장을 하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과감하게 들어가는 섹터도 있다,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글로벌 선박 물주량 자체에서 감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3사 같은 경우는 수주 물량이 그렇게 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4% 정도 지금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수주 물량 자체는 5.8%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우리나라 이 조선사들에 대한 역량 자체가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고요. 그하다 보서 이러한 수주 물량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의 3년치 일감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모습들은 그동안에는 뭐 저가 수주다 아니면 뭐 평범한 수주에서 넘어서가지고 고부가가치 수주들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대한 질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확정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는 주가에 대한 높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라는 뭔가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 때 정말 끊임없이 수급 자체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들을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이 조선업종을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선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간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런 종목군들 좀 같이 좀 엮으셔가지고 섹터를 좀 공부를 해보시고 관심을 좀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괜찮은 섹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데이즈 샤이니님께서 조선은 노동력 집약 구조다, 집중 구조다. 한국 같은 노동 구조에서 과연 과거같이 성장할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확실히 이 조선의 어떤 인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아까 부족해서 뭐 인력 쟁탈전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왜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수주 일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이고요. 일감이 많아서 사람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삼성전자 평택 그 공장 쪽으로 인력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게 이제 조선업 쪽으로 다시 그 거제도 쪽으로 사람이 많이 간다고 그래서 요즘 조선소 가면은 뭐 청바지 입은 젊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원래 그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인데 그 하나오션이 원래 임금이 좀 낮았습니다. 연봉이 좀 낮았고요. 그리고 가장 임금이 높았던 게 그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이 임금 수준이 가장 높아서 인력 문제가 가장 없는 조선사가 이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 걱정 가장 없는 게 거기고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이 워낙 이제 인력 연봉이 적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1,000만 원 올렸다는 것이고 기존에 7,000만 원, 7,300 정도에서 1,000만 원 올리면은 이제 비슷하게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조선사랑 맞춘 겁니다. 비슷하게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사실 뭐
외국인들부터 해서 인력도 많이 지금 채용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오션이 이제 연봉 올리니까 상시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 수 뭐 1,000몇백 명씩 지원할 정도로 요즘 사람 많이 뽑고 있고 그만큼 수주 많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역대급으로 쌓여지고 네. 이게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면은 앞으로 이제 3년 정도는 계속 이제 실적 사이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객들이 오실 때 종목은 제가 추천하지 않은 종목 섹터나 종목도 가져오시는데 제가 네. 매도 의견을 안 드린 섹터가 조선주 섹터거든요. 그냥 네.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하반기에 수주가 가장 모멘텀이 가장 큰 거는 HD 현대중공업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도 좀 수주 좋은데 일단 수주 모멘텀은 현대중공업이 제일 세고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은 상반기에 좋았지만은 하반기는 현대중공업이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간 지수사 쪽에서 HD 현대도 같이 보셔도 저는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 뭐 카타르 그 LNG 운반선 가지고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하고 삼성중공업은 또 지금 뭐 해양 플랜트 사업에서 수주가 잇따른다. 조선주에서 정확히 어디를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좋습니까? 앞서 이제 현대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제 플랜트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최근에 또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LNG 운반선과 상선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박 건조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청 구조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사실 우리가 삼성중공업에 딸려 있는 기업이 100여 개가 됩니다. 밑에 네. 하청의 하청 또 재하청을 조는 구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봉 인상이 되고 임금 인상이 된다는 것은 네. 이제 1차적인 바운더리 안에 있는 회사에 대한 임직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봉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인력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밑에 하청의 재하청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 조금 모자라는 부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있을 때는 고용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수주가 없어지면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최근 들어서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함께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다만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피팅 밸브 업체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LNG 운반선과 상선 종류가 지금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조선기자재 안에서도 피팅 밸브 업체들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현재 얘기하는 이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또는 여기서 플랜트 사업이 좀 더 늘어나면 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함께 보시는 전략도 저는 좋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종로마법사님께서 오늘 한화지주도 상당히 많이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기도 역시 뭐 지주사 쪽의 모멘텀이다. 앞서 뭐 지주사가 계속 네. 잘 나간다고 했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뭐 여기서? 그러한 맥락으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LS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LS 쪽이 움직였던 부분들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집중을 받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너무나 잘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뭐 하나 솔루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방산 쪽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쪽과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이제 화학과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그룹주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오고 있지만 올해 내에 봤었을 때 하나그룹주들에 대한 시장 평가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앞서서 우리 부장님하고 이제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매크로 쪽으로 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성격에 맞는 그룹주들에 대한 저평가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국내의 한 유력 화장품 회사가 얼마 전 희망퇴직을 단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 시장을 노려봤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요즘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성을 차리고 보면 지금의 이 과격한 시장의 쏠림 뒤에는 이렇게 이 경기 어려워지는 우리 실물 경제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 선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